자, 10시가 되어서 2교시 2차시 오늘 2학년 2차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시는 동안 채팅창에 하안중학교 전수정 선생님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원격 수업에서 모든 수업을 하기가 어렵다. 굉장히 어렵죠. 원격에서. 줌의 그 소회의실 기능을 사용할 수 있지만은 시간상 부족함이 있어서 여유가 없다. 시간상. 그래서 원격 수업에서는 어떻게 모든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사실 저는 수업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원격 수업 상황에서 저는 직접 아이들을 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수업을 한두 번 해본 적은 있습니다. 제가 대구 학생들을 데리고 한 5주 정도 수업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 소유실 기능 잘 몰라가지고 사용해 본 적은 없고요. 구글 미트를 사용했는데 미트에도 그런 기능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저는 이제 그걸 사용하지 못했고요. 그냥 개별적으로만 이제 이렇게 원격 수업을 했는데 저보다 이제 지금 여기 계신 한 10분 정도 선생님 계신데 선생님들 중에 그 전수정 선생님의 이 고민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분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유경 선생님 어떠세요? 휴직 중이신가요, 이유경 선생님? 휴직 중이어서요. 지금은 안 하고 있어서. 네. 근데 작년에 저는 안 해보셨나요? 구글 미트를 사용해서 소회의실을 쓰긴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브레이크아웃 룸을 사용해서 줌보다 더 좋은 건 브레이크아웃 rum을 사용하면 제가 아이들 상황을 다 볼 수 있었거든요.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게 되게 줌에서는 소회의실 사용할 때는 애들 방 하나하나를 다 못 들어가는데 브레이크아웃 룸 들어갔으니까 다 볼 수 있어서 썼는데 맨 처음이어서 좀 왔다 갔다 우왕좌왕해서 저도 힘들었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예. 네. 그래도 조금이라도 시켰었거든요. 뭐 매일매일은 못해도 뭐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아이들에게 브레이크아웃 룸 시켰는데 아이들도 우왕좌왕하고 저도 우왕좌왕해서 선생님한테 많이 도움을 못 드릴 것 같아서. 예. 네. 어쨌든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전 선생님은 시간상 부족의 사용 자체를 이제 그 소유실 익숙하지 않다는 것보다는 사용할 시간이 별로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해서 선생님은 사용해봤다. 이게 더 좋은 이제 경험일 것 같고요. 김영조 선생님 어떠신가요? 은가람 중학교. 제가 지금 여기 어디 곳이라서 화면을 못 켜고 말씀만 드리면요. 네,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소인실 기능을 쓰면 아무래도 그 힘은 들더라고요. 시간이. 예. 모둠 수업을 조금 줄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냥 개별 수업하면서 발표를 그냥 시키면 또 아이들이 생각해서 발표를 하고요. 네. 발표하는 걸 보고 또 다른 친구들이 의문을 나면은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건 꼭 혼자서는 힘들겠다라는 것들만 이제 모둠을 시키고 네. 뭐 이렇게 아이들이 근데 또 책도 좀 찾아보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교과서 좀 참고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좀 열어놓고 하면은 이제 아이들이 적고 생각은 반드시 적어라라고 하면서 참고 다른 거 너희들이 집에 있는 거 좀 참고하면서 적어도 된다. 이제 그냥 그렇게는 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수학의 발견 학습지를 하면서 다른 교과서 너희들이 놓고서 좀 찾아봐도 돼라고밖에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아이들이 그냥 보통 참고하지 않고 그냥 적고요. 네. 그다음에 소회실 갈 때는 그 표에다가 그 모둠을 그냥 한 번에 그 화면 공유 같은 거 해서 모둠을 애들한테 한 번에 이렇게 딱 보여줘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소회실 조금 이제 생각해 볼 문제는 누가 한 사람 친구들 발표한 거를 한 사람이 꼭 내용 정리해서 나와서 얘기해 보자 이렇게. 네. 그러니까 뭐 1모듬은 1, 2, 3, 4 뭐 이렇게 돌아가는 순서까지 1, 2, 3, 4 순서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가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왜냐면 제가 볼 수가 없으니까 그 뭐 엑셀 표 같은 거 하나에다 딱 공유해 놓고
뭐 일모듬이 누구 왜냐면 이제 소외실 제가 이렇게 통제가 안 되니까 1, 2, 3, 4 이렇게 해놓고 이 1, 2, 3, 4 순서대로 발표를 해. 아니면 뭐 들어간 순서, 만약에 무작위로 그러니까 바쁠 때 모둠을 제가 지정해주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그냥 모둠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무작위로 모둠이 됐어.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모둠 편성은 편해요. 내가 꼭 그 번호를 지정해주지 않아도. 그래서 무작위로 모둠을 들어갔을 때 가장 앞번호가 뭐 회의를 주재를 해라. 그다음에 마지막 그 뒷번호가 그 친구들이 발표한 것을 한 번에 정리해서 나와서 얘기를 해주자. 그래서 몇 분 시간을 줄게. 그러고 나서 이제 종료를 하면 이제 할 게 당장 있으니까 그래도 얘기를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지금 김영주 선생님이 강조하신 거는 문화 같아요. 문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소유 회의실 사용에 상당히 혼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신 거는 3월 달에 초에 처음에 모둠 활동을 소유실 기능을 열었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매뉴얼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한 2-3번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이제 그 다음에 익숙해질 건데 그것을 안 해주면 혼란스러운 것이 오래 가죠. 그러니까 그걸 줄이려고 이제 그렇게 일부러 그런 걸 정해서 준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저는 아니지만 제가 저도 학교 이 원격 수업도 이 컨설팅 나가면요. 뭐 이렇게 소유실 기능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수업을 한번 제가 작년 가을에 이렇게 컨설팅을 나갔었는데 그분은 어떻게 짰냐면 원격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그 같이 모둠 활동하기가 좀 평상시보다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평상시 교실 수업에서는 아이들을 이렇게 소외시키지 않지만 원격에서는 그런 아이들이 더 소외될 것 같아서 그 하위권이죠. 하위권 아이들 한 서너 명을 이제 각 모둠에 이걸 넣었으면 그 아이들이 모둠에서 거의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할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분이 걔들을 따로 조로 짰어요. 그런데 걔들 정도 한 서너 명만 따로 짜도 나머지 아이들은 모둠에서 다들 어느 정도 발언들 하니까 그래서 모둠 활동이 좀 더 잘 되게 하고 그 서너 명 있는 그 소위실 거기만 교사가 들어가서 그 리드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걔들은 스스로 잘 못하니까 선생님이 걔들을 데려가는데 이 원격에서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애들이 다른 모둠이 누군지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애들이 소외된 애들이라는 걸 몰라요. 자기 그룹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얘들도 자기들이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분리됐다는 걸 얘들도 의식을 못해요. 선생님이 우리 방에 들어왔구나. 선생님이 우리 방에만 들어온지도 모르죠. 다른 방이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니까. 눈으로 안 보이니까. 그런 장점을 이용해서 이분이 그 아이들을 수업에서 따로 챙기면서 이제 다른 방 아이들은 아까 김영주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잘 돌아가도록 하는 어떤 매뉴얼을 주고 발표자도 뭐 정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꼭 이렇게 끝나면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 것을 아주 명시적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가르쳐서 한 2-3번 정도 하면은 익숙하게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누가 사회를 봐가면서 또 한 명 이제 기록도 해가면서 이렇게 잘 진행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전 선생님의 그 가장 큰 고민은 시간 문제라고 저는 봐요. 시간은 제가 3월이나 이제 2월 달에 그 연수에서 조금 언급한 것 같은데 여기 있는 탐구하기를 다 100% 해야 된다. 그런 걸 처음부터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절반만 해도 됩니다. 절반만. 왜냐하면 이 모둠 활동이 절대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모둠 활동을 할 때 이 대면 수업도 아닌 이런 원격에서는 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 개념을 가르칠 때도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수학의 발견은 사실 이 원격 수업 때문에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육 과정에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어요. 양이 많죠. 교과서 못지않게 양이 많죠. 그래서 이것을 다 소화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탐구 활동을 미리 한 단원 것을 쭉 이렇게 흐름을 보시면서 그냥 내가 그냥 강의로 끝낼 이렇게 수학의 발견을 100% 하지 않고 이 부분은 내가 강의로 그냥 가겠다. 탐구하기를 건너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간을 확보를 하셔야 돼요.
그 대신에 중요하다. 이거는 절대로 내가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반드시 아이들이 해낼 수 있도록 모든 활동도 꼭 구성하고 이렇게 집중하는 것과 이제 선택하는 것을 꼭 정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아이들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발견하게 하는 것도 100% 이제 그랬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안 되면 50%는 선생님이 강의할 수 있어요. 강의하고 그 대신에 그것을 아이들끼리 하는 시간에, 그러니까 내가 강의한 부분은요 분명히 아이들한테 잘 인식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대신에 그것을 그 다음 이제 개념을 배울 때 모둠 활동에서 그걸 꼭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의 발견 탐구 활동할 때 그 전에서 내가 강의했던 부분은 애들이 지금 인식이 덜 됐을 거다라고 해서 이제 탐구 활동을 들어갈 때 그 전 것을 포함해서 거기다 넣어서 자꾸 질문을 던져가지고 이놈들이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자기 입으로 그것을 표현하도록 하는 과정을 좀 더 섞으면 이제 탐구하게 할 때는 굉장히 집중해서 하는 거고, 이제 내가 진도를 나가서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해야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탐구 활동을 생략하고 이제 넘어가는 그런 것이 저는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2차 시로 들어갈게요. 2차 시는 이제 연립방 정식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겁니다. 여기는 총 탐구 학위가 6개가 있고요. 오늘 연수에서는 연립방 정식과 그 해의 뜻, 그 다음에 3차 시에 있는 이 가감법, 4차 시에 있는 대입법, 대리법이라고 잘못 나오는데 대입법, 이 3개의 과제를 다룰 겁니다. 이번 차 시에는 오늘 연수 2차 시에는 이것만 다룰 거고요. 좀 짧게 끝내고 10분 쉬었다가 마지막 차 시에 가감법과 대입법을 다루는 이렇게 오늘 연수가 이루어질 거고요. 나머지 탐구하기를 본다면 첫 번째 이제 탐구하기는 연립방 정식과 1차 함수 관계를 이제 제대로 여기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앞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앞에서는 이제 방정식 하나죠. 미지수가 2개인 그 방정식과 1차 함수 관계를 앞에서 다뤘고요. 이제 그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은 직선이다라는 인식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립방정식은 이제 2개의 직선이 존재하는 거죠. 그 2개의 직선이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그 교점이라는 개념을 탐구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하는 방식이니까 제가 따로 다루지는 않겠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연립방정식 풀고도 그 해 뜻이 뭔가 이것을 명확하게 아이들이 그냥 답으로 인식하지 않고 연립방정식이 성립하는, 둘 다 동시에 성립하는 등호가 2개가 있는데 그 두 등호가 다 성립하는 그 해가 연립방정식 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그 탐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할 거고요. 그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푸는 문제에 들어가서는 가감법과 대입법 이 2가지만 제가 할 건데요.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 해가 없는 경우 이건 따로 다루지 않지만 이제 왜냐하면 이건 이제 1차 함수를 이미 배운 상태이기 때문에 평행하냐, 일치하냐 바로 그걸로 연결해 버릴 수 있고요. 또 연립방 정식도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습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게임 형식으로 아마 12개 정도 문제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12개를 막 이제 정신없이 풀고 게임하는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몰아치는 이제 연습을 시킬 겁니다. 참고로 이제 가감법과 대입법은 교과서 순서하고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교과서는 대입법을 먼저 합니다. 대입법이 쉽잖아요. 대입하는 자체는 벌써 앞에서 다 해본 작업이잖아요. 시계값을 구할 때. 그래서 그걸 먼저 하지만 연립방정식으로서는 대입법이 좀 실제 상황과 별로 맞지 않습니다. 연립방정식을 실상황에서 도입할 때는 가감법이 훨씬 더 역동적이고 연립방정식을 만드는 해결하는 과정도 가감법 쪽으로 구성된 그 상황이 연립방정식을 인식하기 아이들이 이런 상황을 연립해서 푸는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기 훨씬 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수학의 발견은 대입법을 먼저 하지 않고 가감법을 먼저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3번째 3차 시에 할 거고요. 학습 목표 상세화에 들어가면은 이제 미지수가 2개인 1차 연립방정식을 애들이 풀 수 있다, 활용한다.
그리고 1차 함수와 미지수 두 개의 1차 방정 관계를 이해한다. 요 두 번째는 뭐 벌써 우리가 다 해버린 거고요. 첫 번째 연립방정식을 푸는 쪽으로 만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의 학습 목표를 만들었습니다. 학습 목표 첫 번째는 이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 관계, 이걸 이미 교육과정은 이 마지막에 이게 있지만 우리는 이걸 다 이미 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두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가 두 1차 함수 그래프의 교점임을 발견하게 하는 이런 과정이 첫 번째 목표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우리 아이들도 가관법이나 대입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알고리즘 필요성, 우리가 맨날 연립방을 풀 때 그런 상황적으로만 맥락적으로만 풀 수는 없다는 것을 이제 그런 경험을 하고, 그래서 가관법 대입법에 익숙해지는 그런 활동이 필요하고요. 핵심 발문은 두 1차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 어떻게 구할 거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아이들이 다양하겠지만 결국 우리가 원하는 답은 가관법이나 대입법으로 이제 풀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이 있죠. 자, 그래서 검정 교과서로 들어가면 먼저 검정 교과서는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은 무엇인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검정 교과서는 1차 함수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이제 어떻게 풀 것인가 뻔히 나오겠죠. 그래서 제과점에서 이제 800원짜리 단팥빵 X개, 그리고 이제 1,600원짜리 피자빵 Y개를 합쳐서 했다. 모두 5개를 샀다. 5개를 샀다. X 플러스 Y가 5개다. 그리고 이제 800X 가격이니까 그것이 5,600원이다. 이렇게 네모칸 넣기 또 과제가 있죠. 구입한 단팥빵과 피자빵 각각 몇 개인지 어떻게 구할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밑에 가니까 그걸 또 풀고 있죠. 바로 수학의 발견이 지양한 것은 질문을 해놓고 답은 주지 말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과서가 질문해놓고 항상 밑에 답을 주니까 아이들이 위에 질문에 집중하지 않고 밑에 답을 쳐다보는 이런 적어도 동일한 페이지에는 답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의 뭐 몇 장 넘어가면 아이들이 시선을 끝까지 돌리지 않기 때문에 답을 줄 수도 있지만 적어도 한 문제 안에서 또는 같은 페이지에 똑같은 질문하고 똑같은 답을 주는 이런 것은 아이들에게 그 질문에 대한 집중을 이제 흐트러뜨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식도 세우고 답도 주는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것이고, 교과서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교과서는 주입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묻고 그걸 답하는 자문자답이죠. 자문자답 이런 형태가 계속되고 있는 게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 1차 함수를 모르기 때문에 각각의 해를 따로따로 이제 순서상을 구해서 일치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가는 것이 전형적인 연립방정식 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구차한 방법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연립방정식이라 한다. 연립방정식, 두 1차 방정식을 한 쌍으로 이제 묶어놓은 것을 연립방정식이라 하고, 두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 y 값, 이것을 연립해라고 그런다. 여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또 해를 구하는 걸 푼다 그런다. 이게 또 다른 정의를 계속 하고 있어요. 방정식마다 계속 이렇게 1학년 때부터 하고 있는데, 저는 이 해라고 한다 하면 끝나고 그냥 말았으면 되는데, 같은 용어를, 같은 짓을 두 가지 용어로 자꾸 이렇게 시키는 것은 이들 사이에 아이들이 또 이해를 필요로 하는데, 푼다는 말과 해를 구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지만 저는 푼다는 말이 별로 좋지 않다. 문제를 푼다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수학의 발견으로 갈게요. 수학의 발견에서는 124쪽에 탐구학 2번이 이제 연립방정식과 그 해의 뜻을 이제 가르치는 단원입니다. 상황은 교과서랑 비슷하게 이렇게 그 두 가지 물건을 가지고 개수와 가격을 가지고 하는 상황은 이제 똑같습니다. 다만 우리는 1차 함수를 아이들이 알고 있는 상태라는 그것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축제 기간에 달고나와 솜사탕을 만들어서 팔기로 했다. 다음 친구들이 이 정한 가격이 이제 1,000원과 500원이다. 그래서 가격이 있고 개수가 있습니다. 교과서는 이 가격과 개수를 동시에 주기 때문에 연립방정식이 나오지만 수학의 발견에서는 이걸 분리시켰어요. 가격을 할 때는 가격만, 개수를 할 때는 개수만 가지고 해를 구하도록 하는, 그래서 두 개의 식 자체를
처음부터 분리시켜서 먼저 경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번은 개수만 70개다. 이런 정보만 있다. 정보만이란 정보를 제한시켰어요. 그래서 개수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x 플러스 y가 70이다. 이런 식을 아이들이 이제 쓸 수가 있겠죠. 또는 사실은 수학의 발견은 이런 식을 쓰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맥락적으로 아이들이 70개구나. 그럼 그냥 솜사탕이 몇 개냐, 달고나가 몇 개냐. 솜사탕은 이제 우리가 아까 강조했던 나열을 제대로 아이들이 배웠다면 이제 0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나열에서 또 0은 초등학교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0은 없기 때문에 나열이 아니라고 하는 아이들이 꽤 초등학생들이 많은데 중학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도 안 사도 되느냐. 그래서 또 어떤 수학시험 문제 보면요. 하나도 안 사는 것을 포함한다 이런 단서를 주는데 지극히 상식적이지 않죠. 그냥 상식에서는 안 사는 경우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솜사탕이 하나도 안 사면 달고나는 뭐 70개 사는 거다. 하나 사면 69개 산다. 이런 식으로 사전식 배열을 해서 결국 솜사탕을 70개 사면 달고나는 이제 하나도 안 산다. 이렇게 하는 것이 원래 수학의 발견의 목표지만은 아이들은 여기서 이제 수식을 쓸 수 있으니까 x 플러스 y가 70이다. 이런 이제 식을 내고도 해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도 뭐 배제할 수는 없죠. 여기까지 가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최소한 이렇게 맥락적으로 솜사탕이나 달고나를 그대로 달고 문장으로 이렇게 쓰는 그런 답도 뭐 아무 문제는 없죠. 다만 이렇게 쓸 때도 이것이 몇 가지냐면 71가지예요. 그렇죠? 개수로 가는 거예요. 71가지. 0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70가지가 아니고 71가지다. 이런 것도 민감하게 좀 다뤄줬으면 좋겠고요. 2번 문제는 수입에 대해서만 총 6만 원이라는 정보만 가지고 있다. 또 만자. 그러니까 위에서 했던 70까지는 잊어버려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각각 몇 개를 팔았을지 해보자. 이거는 이제 위에 개수보다는 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을 생각하고 개수를 또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서는 개수가 x, y가 다 1인 그런 상태니까 그냥 바로 해를 구하죠. 여기서는 좀 더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전히 솜사탕을 0개 개수를 먼저 대두시키면 달고나가 이제 70개 파는 거니까 위에 상황과 저절로 연결이 되긴 해요. 70개니까 달고나는 70개 팔면은 35,000원이다. 이런 가격이 나오겠죠. 솜사탕을 1개 팔면 달고나는 69개니까 얼마 나올 거다.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사실 아이들 중에는 영악스러워서 머리를 쓰는 아이들은 이제 여기서 팍 뛰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떻게 뛸까요? 6만 원인데 35,000원이 나왔어? 그러면 35,000원에서 계속 그 개수를 늘려가야죠. 달고나만 팔면은 35,000원밖에 안 되니까 6만 원을 팔려면 이제 가격이 비싼 솜사탕을 더 많이 팔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이 차이가 이제 25,000원 나잖아요. 25,000원. 25,000원인데 솜사탕을 하나씩 늘릴 때마다 달고나보다 500원씩 더 버는 거니까 이것을 500으로 나눠서 얼마 나옵니까? 50개가 나오죠. 50개. 그러면 바로 답이 나오죠. 솜사탕 50개, 달고나 20개 팔면 6만 원이 되는 거죠. 이제 계산만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가는 아이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도 저는 수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아이디어다. 말 그대로 0에서부터 쭉 나열하는 것은 그냥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끝없이 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추론해서 답이 될 만한 것을 딱 건너뛰는 몇 단계를 그냥 한꺼번에 건너뛰는 이런 사고까지 가야죠. 경우의 수를 가르치는 목적은 나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열보다 이제 그 이후에 벌어지는 더하고 곱하는 것,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 거죠. 지금 이거는 곱의 법칙을 썼다고 볼 수가 있는데 나눗셈을 한 거니까 이렇게 똑같은 일이 반복될 때는 덧셈을 하면 안 되고 곱셈을 하는 겁니다. 구구단위라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구구단위 아니고 똑같이 더하는 것을 곱셈으로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솜사탕 0개에서 1개, 2개 이렇게 벌써 갈 때마다 500원씩 늘어나는 걸 발견해야 돼요. 그 발견하는 과정에서 500원씩 늘어나는구나. 그럼 6만 원 되려면 얼마 늘어나야 될까? 이 생각을 할 수 있고, 그것을 빨리 하는 아이는 처음부터 6만 원과 3만 5천 원의 차이, 2만 5천 원을 바로 뛰어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 만약에 이 수업이 그것이 목적이었다면은 이 수업 구성을 다시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의 다양한 그런 풀이 하나만 가지고도 이 5관행에서 말하는 계열지키를 할 수가 있어요. 계열지키. 그냥 무작정 0부터 하나씩 계속 늘린 아이들과, 이것을 500원씩 늘려나가는 그 가격을 본 아이들과, 또 덜커덕 2만 5천 원을 500원으로 나눠 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바로 한 방에 550개를 구한 아이들이 다 다르겠죠. 그것을 순서대로 계열지어서 아이들한테 설명을 요구했을 때 아이들이 사고가 저절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나열하는 것에서 차이를 보게 되고 그 차이를 한꺼번에 극복하는 요 사고가, 뛰어넘는 사고가 당연히 좋구나, 그 좋다는 말을 아이들이 하게 되는 그런 수업을 해낼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도 그런 장면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5관행 책에서는 계열지키다 이렇게 봐. 계열지키다. 계열 지음과 동시에 연결하는 겁니다. 연결하기는 교사가 해야 될 마지막 수업에서 해야 될 역할인데, 그 연결하기까지 깔끔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과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이들은 이제 이렇게 순진하게, 이 책의 목적은 순진하게 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나열해서 가격을 쭉 구해보다가 이게 이제 솜사탕이 50개고 달고나가 20개일 때 딱 6만 원이 나온다 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는 이런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벌써 이 두 개의 과정을 겪으면요, 연립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에 개수라는 정보만 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거 제가 잘못 풀었네요. 저는 지금 이 두 번째 과제를 풀 때 개수를 잃어버렸어야 되는데 잘못했어요. 제가 이 3만 5천 원도 잘못했고요. 자, 원래 2번의 의도는 이게 아니고요. 이거는 1, 2번에 동시에, 지금 제가 지금 푸른 것은 1, 2번을 동시에 고려한 거고요. 2번만 6만 원이라 한다면, 이게 솜사탕이 0개일 때 달고나만 판다면 달고나로 6만 원을 팔려면 70개를 팔으면 되는 게 아니고 120개를 팔아야 되는 거죠. 제가 잘못했어요, 이건. 120개를 팔아야 되고, 그때 이제 이건 3만 5천 원이 아니고 6만 원이 나오는 거죠. 내가 솜사탕을 1개 팔면 1,000원어치를 팔았기 때문에 달고나는 5만 9천 원어치 팔아야 되니까 118개를 팔게 되나요? 118개? 이렇게 되게 2개씩 줄어들겠죠. 이렇게 가다가 달고나를 이제 50개 팔면, 솜사탕 50개 팔면 요 달고나를 또 20개 팔아서 6만 원. 그러니까 여기는 다 6만 원짜리 파는 여러 가지 상황이 그냥 존재하는 거고, 50과 20이라는 것은 답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하나의 예로 존재할 뿐입니다. 예, 제가 잘못 문제를 해석했습니다. 제가 이 정보만이란 말을 또 잘못 해석해서 갔고요. 너무 빨리 갔고요. 그래서 3번에서 이제 그 두 개를 동시에 이제 고려하면은 몇 개냐? 함께 고려하면 이란 말을 씁니다. 함께 고려하면. 함께 고려하면 뭐냐 했을 때, 이제 아이들은 그 1번과 2번에서 나온 이것을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 이 상황에서도 아이들은 아까 이렇게 2만 5천 원의 이런 차이를 극복하는 답을 낼 수도 있고,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연결하기가 좀 필요하고요. 계열지키도 필요한 이런 수업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아이들의 상황이 다양하게 나올 때 가능한 것이지, 이제 그렇게 않으면 뭐 굳이 우리가 억지로 이런 그 5관행 수업을 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2번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다른 상황을 가지고 이제 조금 더 연립방정식 쪽으로 들어갑니다. 1번에서는 아직 연립방정식이라는 개념이 없이 이렇게 굉장히 큰 상황이죠. 6만 원이라는 것과 70개라는 너무 많은 해가 나오는 이런 상황을 끌고 간 거고, 그런데도 우리가 그럴 때도 할 수 있다. 이 수학의 발견은 아이들의 사고가 상당히 높은 고수준의 사고를 원해서 수치를 아주 간략화시킨다든가 그냥 이렇게 하지 않고
뭐 70개라든 이렇게 그 상당히 많은 해를 직접 나열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라고 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냥 이렇게 맨날 보는 그런 답, 익숙한 답, 그것이 아닌 생소한 것을 경험하고 거기에서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우리가 익숙한 답으로 온다는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1번을 겪었고요. 2번에서는 이제 핫도그와 이제 음료수를 가지고 하는데 이번에는 개수가 많지 않고 몇 개 이렇게 하고 이제 가격과 개수를 동시에 있는 이런 상황을 이제 두 가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혜정이는 핫도그 6개와 음료수 2개 9,000원에 샀다 이렇게 하는 거고, 성수도 이제 핫도그 4개 음료수 2개 샀는데 지금 상황은 메뉴판을 보지 못했어요. 다만 이제 개수로 주고 이 애들이 한 말을 듣고 가격을 알아보려고 한다. 가격이 이제 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말로도 할 수 있고 이걸 그림으로도 이제 보조적으로 준 거는 다분히 이렇게 가감법의 뜻이 있는 거죠. 이렇게 가감법인데 처음에 가감법은 이렇게 한 문자를 같게 만드는 이런 거죠. EY라는 그런 의도로 이제 2개, 음료수 2개.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그냥 문장에서도요, 음료수 2개가 똑같으니까 핫도그 차이 2개로 요 가격 차이 2,000원. 뭐 핫도그 2개가 가격 2,000원이니까 핫도그 1개는 1,000원이다. 핫도그 1개는 1,000원이다.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준 거죠. 굉장히 쉬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 그림만 가지고도 핫도그 1개와 음료수 1개 각각 얼마인지 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풀었냐는 상당히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풀었냐는 예를 들면 이게 다 2의 배수기 때문에 2로 나눠 가지고 간편하게 푸는 아이도 있을 수 있겠죠. 핫도그 3개와 음료수 1개는 4,500원이고 핫도그 2개와 음료수 1개는 3,500원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차이를 보면 핫도그 1개밖에 차이가 안 나고 가격은 바로 1,000원 차이 나니까 그렇게 해서 풀 수도 있고, 또는 핫도그 가지고 또 억지로 이제 힘들게 할 수도 있고요. 상당히 이제 다양한 방법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풀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보고 모둠 활동을 넣은 거는 아이들이 다양할 거라는 걸 전제로 했어요. 이 모둠 활동은 답이 한 가지로 나오는 그런 뻔한 거는 가급적 그 모둠 활동을 넣지 않았어요. 모둠 활동은 각각 그 개인적으로 했는데 딱 만나 보니까 이게 다 달라 우리가 방법이 다 다르죠. 여기서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모둠 내에서 서로 한번 이렇게 전체적인 공유 전에 4명이라도 서로 다른 것을 보고 또 상대방을 통해서 배울 게 뭐가 있는가를 한번 경험하는 그런 의미에서 모둠 활동을 이제 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이제 1에서 구한 방법, 그리고 2에서 구한 방법의 공통점과 차이점. 1에서 구한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그거죠. 1에서 구한 거는 아까 그거죠. 아까 요 솜사탕과 달고나에서 했던 방법과 지금 요 핫도그와 이제 그 음료수에서 한 그 차이점이 뭐냐, 공통점은 뭐냐, 이런 거를 아이들이 계속 말하게 하는 거죠. 이거는 연립이라는 상황이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고 또 많이 존재한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걸 해결하는 방법도 상당히 다양하다. 이런 그 어느 한 가지로 딱 이렇게 매몰되는 그런 것보다 이제 우린 가감법과 대입법 갈 거지만 그 전에는 맥락적으로 아이들이 충분하게 연립방정식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이제 비로소 연립이란 말을 이렇게 정의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이 두 방정식을 동시에 하는 연립방정식, 그리고 해를 구한다, 푼다. 이 책도 푼다는 말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 교육과정에서 권장하기 때문에 일단은 썼고요. 만약 교육과정에 이런 게 빠진다면 이제 연립 푼다는 말은 이제 좀 빼고 싶은 그런 거죠. 아마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 이 공통점과 차이점이 뭐냐, 우리는 생각이 굳어 있기 때문에 이 공통점과 차이점은 그 교사용 해설서에 보면 다양하게 나와 있지만 우리가 상상하지 않은 많은 말들 아이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고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질문인데 오히려 우리가 이런 질문에 익숙하지 않다는 걸 좀 인식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3번에서는 이걸
이제 연립방정식으로 만들어 보자. 정의를 했기 때문에 XY로 만들어 보자. 라는 이제 이렇게 해서 연립방정식의 해의 뜻과 연결해 보는 그리고 그걸 설명하는 과정까지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이걸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이제 바로 식 속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 식의 의미와 상황의 맥락을 연결하는 이런 과정을 좀 더 많이 경험하도록 하는 그런 문제라고, 그런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설서는 이제 연립방 그 해의 뜻으로 갈 때 5가지 탐구 활동 의도가 있습니다. 연립방의 방정식에서 가감법이나 대입법을 쓰는 거는 이미 그걸 연립하기 때문에 거기에 공통해가 있다는 것을 전제한 알고리즘이죠. 근데 그것을 여기서는 이 연립을 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해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상황만 가지고 이제 해를 쭉 나열해서 보였지만 이제 이것이 마지막 3번에서 네모 3번에서 방정식을 세워가지고 이제 풀게 했기 때문에 역시 방정식으로 이 연립을 계산하면 훨씬 편하구나 하는 느낌을 이제 아이들이 가져서 그 방정식의 필요성, 가감법이나 이런 대입법을 쓰는 그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여기서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각각의 방정식에서 이 학생들이 해를 직접 구해서 공통인을 해를 찾는 것이 불편하다라는 걸 경험합니다. 개수만 가지고 따진다든가 가격만 가지고 솜사탕과 달고나 할 때는 굉장히 해가 많고 거기서 그 50,20이라는 해를 딱 찾아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한번 경험하라. 이 불편함을 경험해야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불편하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편하다. 연립방정식을 푸는 게 유익하구나 하는 것을 자기들의 그 경험과 언어로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가감법과 대입법의 알고리즘이 필요한 그 필요성과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립방정식은 해의 뜻을 두 방정 공통으로 만족하는 값이라고 하면서도 그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풀 때는 가감법이나 대입법으로 그냥 막 풀어버리니까 그 해의 의미와 가감법, 대입법을 잘 연결하지 못하는 이런 것을 최대한 늦춰서 그 고민할 여지를 많이 둔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네모는 그림으로 이제 나타내면 이것이 그림이 바로 그냥 그 그림이 미지수 XY로 바로 가는 이것을 직관적으로 연결하기 이해하도록 한 목적이 있었고요. 이렇게 두 식을 동시에 이용해서 해를 구하는 것이 각각의 1번에서는 이제 각각의 해를 따로 구했잖아요. 이것보다 편리하다라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편리함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간단한 예를 준 거고요. 근데 1과 2는 모두 공통해를 찾는 것이 목표예요. 근데 1은 각각 해를 찾는 거고 2는 연립해서 쉽게 찾는 거. 이 차이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이 탐구학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답안은 이제 우리가 충분히 같이 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겠죠. 답안에서 답안에서 한번 주목할 점은 요 2번만 좀 본다면 학생들이 2번에 1번은 각 조건에 해당하는 것들을 각각 구해서 결과를 이제 보고 비교하잖아요. 근데 또 이 큰 네모 2번은 두 조건을 동시에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각각 보느냐, 묶어서 보느냐. 이렇게 이제 묶어서 보면은 만족하는 값이 바로 한 쌍으로 바로 나타나는 이 차이, 이것을 아이들이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이 공통점이고 차이점은 따로따로 보느냐 아니면 묶어서 보느냐, 이게 차이점이라고 보는 거죠. 이런 말을 아이들이 실제로 이제 이렇게 수업 사례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업 노하우로 가면요.
1과 2의 수업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될 점은 해가 얼마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자꾸 답을 구하는 데 초점을 두지만 우리는 거기다 초점을 두게 해서는 안 되고 이제 그 값이 얼마냐 하기보다는 어떻게 구했냐,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발문을 계속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구했느냐라는 것. 답이 얼마냐 묻지 않고 어떻게 했냐라는 것을 항상 이제 묻는 것이 요 연립반 수업에서 가장 지금 첫 순간에 중요한 발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좀 한 장 넘어가면 163쪽의 중간쯤에 직관적으로 아이들은 솜사탕 50개, 달고나 20개를 바로 찾은 아이들이 있어요. 애들은 대입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나열하는 것이 아이들 사고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걸 우리는 강조해야 되는데, 그래서 답을 막 머리로 해가지고 바로 구했을 때 그 구하는 과정에 대해서 꼭 요구를 해야 됩니다. 솜사탕 50개, 달고나 20개 이렇게 딱 했을 때 선생님들은 감탄할 수 있어요. 야, 너 정말 답 알았다. 요것보다는 제가 쓴 책, 지금 가르치는 게 수학 맞습니까? 해서 제가 강조한 부분이 여기에 즉답하는 교사의 그 답변이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실제로 즉답을 해서 바로 와, 정말 훌륭하다, 칭찬하고 싶죠. 이거 참으셔야 됩니다. 얘가 이것을 제대로 논리적으로 설명했을 때 칭찬하셔야지, 답만 딱 구했는데 되게 물어보면 애들이요, 그냥 찍었어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렇게 말하는 아이를 칭찬하면 안 되죠. 이것을 나는 어떻게 구했는지 애한테 시켰을 때 논리적으로 구한 아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논리를 아이들한테 들려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히려 답이 딱 나오면 선생님 포카페이스를 하고 마치 틀린 것처럼 이렇게 애한테 이렇게 지적을 하고 요구를 했을 때 그 아이가 답을 취소할 수 있어요. 막 찍은 아이는 그냥 나 말 안 할래요,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아이를 칭찬하면 안 되죠.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아이를 찾아내서 그 설명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보통으로 답을 다 나이를 쓴 애들이 굉장히 실망감을 줘요. 그런 아이, 그리고 이런 아이는 답을 선생님 이거를 중간에 캐치해야 된다, 얘가 이렇게 풀었구나, 점검해서 캐치해서 얘의 발표를 최대한 늦춰야 됩니다. 이런 답이 팍 튀어나오는 것은 이렇게 답을 못한 아이들에게 열등감을 줍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심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캐치를 꼭 해서 그 애의 발언이, 그 애의 생각이 다른 애들한테 막 그냥 무작위로 퍼져나가지 않도록 통제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애의 발언은 마지막이에요. 정말 좋은 답이라면 그 답을 마지막에 공유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저렇게 기막힌 답을 낼 수 있구나라는 그런 이 단계적인 과정을 보여주셔야지 한 번에 팍 가버리면 상당히 곤란하다, 이런 느낌이 있고요. 아까 저도 그랬지만 이런 학생들은 1번 해를 가지고 2번을 풀 수 있다. 그러면 바로 50,20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그게 구하라 하지 않았고 따로따로 정보를 구분해서 했는데 얘는 그걸 그냥 한꺼번에 이제 했을 가능성이 있다. 두 방정식을 공통으로 만족한다는 전제를 이용한 거죠. 근데 그 1번 문항은, 네모 1번 문항은 그런 전제가 전혀 없어요. 3번에 가서야 그런 이제 동시에 묶어서 봐라 했지만, 그래서 2의 해를 다 구하라겠는데 얘는 다 구한 게 아니고 딱 하나만 선택적으로 이제 구하는 것이다. 구한 것, 그거를 깨달을 수 있는 발문. 너 지금 구한 게 6만 원에 해당하는 모든 해를 구한 거냐? 이번 문제를 다시 좀 잘 봐라 하는 그런. 근데 이제 이것이 결국 어디로 가냐면 큰 네모 2번으로 갔을 때 각 방정식 해를 다 구하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를 또 이제 이해하는 기반. 1번에서 그 경험을 충분히 해야만
고생을 해야만 다시는 내가 그런 고생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주의점을 이제 간단하게 두 가지를 했는데요. 아직 그 네모 2번도 대입법이나 가관법을 가르치는 목적은 아닙니다. 연립방정식을 그렇게 공통으로 묶어서 볼 수 있다. 그리고 1번보다 간편하다. 그 정도 느낌으로 끝나야지 이것을 가관법, 대입법 이렇게 막 본격적으로 들어가지는 않는 것이고요. 그런 그 추상화된 개념은 최대한 수학의 발견은 늦추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지금 입이 간지러워서 막 하고 해주고 싶겠지만 아직 아이들의 사고는 그렇게 빨리 우리처럼 따라올 수 없다는 거 굉장히 주의해야 될 점이고요. 일단 3번에서는 학생들이 솜사탕 개수를 x, 달고나 수 y로 놓을 수도 있어요. 또는 다른 문자를 놓을 수도 있어요. x, y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거지만 애들은 a, b, 또 대문자도 많이 사용합니다. 대문자 a, b. 이런 아이들도 이제 있으니까 꼭 이제 문자의 사용에 대해서도 뭐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죠. 자, 한 과제지만 굉장히 긴 과제였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 한 과제를 다루는 것으로 마치고 10시 46분인데 10시 55분 10분간 쉬고 이제 가관법과 대입법을 하는 마지막 차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고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